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 늙은 시엠이 약사발을 엎어 당장 저것을 내쫓아라! 마당 한복판에 약사발이 나뒹굴었습니다. 검은 약물이 흙바닥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지요. 시집 온 지 석 달도 안 된 며느리가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약사발을 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엎질러진 약사발만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과연 이 며느리가 약사발을 엎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밤의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나주 땅 어느 골짜기에 한씨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대로 진사를 낸 양반가로 소슬 때문에 기와가 번듯하던 집이었지요. 허나 지금은 그 영화가 다 옛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손의 아버지 한 진사가 2해 전 갑작스레 세상을 뜨면서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마당에 푸른 무릎까지 자라 있었지요. 곳간은 텅 비었고 남은 것이라곤 가문의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처자가 바로 보름이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17, 작고 다부진 몸에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차분한 눈매를 가진 처자였지요. 빛바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되 늘 정갈하게 빨아 입어 천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주댁의 눈에는 그저 한없이 못마땅한 며느리일 뿐이었지요. 나주댁은 친정이 나주인 양반가의 딸로 꼿꼿한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야윈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고 쪽진 머리에는 은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지요. 집안은 망해도 가문의 격은 잃지 않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 꼴이 우습게 됐다 한들 우리가 어디 보통 집안이더냐. 나주댁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대 며느리라고 들어온 것이 어디서 굴러온 집 자식인지도 모르겠으니 보름의 내력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의원봉 의원의 중매로 들어왔다는 것만 알 뿐이었지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처자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에 그런 처자라도 며느리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씨 집안의 형편이었지요. 서방님, 진지 드셨습니까? 보름이 남편 한서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구는 19의 젊은 종손이었습니다. 키는 큰데 여위였고 선한 눈매의 어깨가 늘 처져 있는 청년이었지요. 아버지를 잃고 집안을 떠맡았으되 그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여리고 무기력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다렸소? 예, 지금 다리고 있습니다. 보름은 그렇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한편에는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병든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같이 다리는 약이었습니다. 보름은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아 가만히 김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름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석연찮았던 것이지요. 약재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비릿한 아주 옅은 냄새였지요. 보통 사람은 결코 알아챌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허나 보름의 코는 그 냄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약재 냄새가 아니다. 보름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이 냄새를 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약방을 드나들던 시절에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사람의 숨을 천천히 끊어놓는 그런 것의 냄새였지요. 보름은 약탕기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보약이었습니다. 당귀와 황기, 대추가 들어간 평범한 보제였지요. 허나 그 속에 보름만이 아는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 약재에 손을 댄 것일까? 보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약재는 사흘 전에 새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한 판수가 가져온 약재였지요. 며칠 전 판수가 한씨 집을 찾아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버지
한판수는 48배 사내였습니다. 마른 몸에 늘 웃는 낯을 하고 있었지요. 허나 그 웃음 뒤의 눈은 좀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말끔한 명주 두루마기를 걸치고 손가락에는 옥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종갓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지요. 형수님, 그간 병화는 좀 어떠십니까? 판수는 나주댁 앞에 약재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좋은 약재를 좀 구해왔습니다. 형수님 드시라고요. 아이고, 도련님이 이런 것까지 챙기시다니. 나주댁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 망한 집안에 도련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버티는 것이지요. 형수님도 참 한 집안 식구끼리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판수는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름은 묵묵히 차를 내오고 있었지요. 허나 보름의 눈은 판수의 손끝을 가만히 쫓고 있었습니다. 판수가 약재 보따리를 풀 때 그 손길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좋은 약재를 베푸는 자의 손이라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지요. 마치 무언가를 다칠세라 다루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그 장면이 지금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약재였구나. 보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베푼 약재 속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보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약을 시어머니가 마시면 어찌 되는가. 당장은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허나 매일같이 조금씩 몸에 쌓이면 병든 사람의 숨은 천천히 꺼져 갈 것이었지요. 누구도 독이라 의심하지 못한 채 그저 병이 깊어 죽었다 여길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수법이었습니다. 막아야 한다. 보름은 생각했습니다. 허나 어찌 막을 것인가. 이 약에 독이 들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고. 평범한 며느리가 약과 독을 분간할 리 없었습니다. 보름이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보름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보름의 정체는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보름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었지요. 보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자신을 미워해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보름은 약탕기를 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마침 나주댁이 마루에서 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은 다 됐느냐? 어찌 이리 굼뜬 게야? 나주댁이 못마땅한 얼굴로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보름은 약을 사발에 따랐습니다. 검은 약물이 사발에 찰랑찰랑 담겼지요. 나주댁이 사발을 받아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름이 두 손으로 그 사발을 쳐서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사발이 마루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검은 약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나주댁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마당에 있던 식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인연, 지금 무슨 짓을 한 게야. 나주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늙은 시애미 약을 엎어 이 천하에 불효막심한 것 같으니. 보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엎질러진 약사발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이유를 말할 수 없으니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서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랬소? 어머니, 약을 어찌 엎는단 말이오. 서구가 다급히 물었으나 보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작은 아버지 한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이거 집안 망신이 따로 없구먼. 판수는 짐짓 안타까운 얼굴을 했습니다. 형수님, 고정하십시오. 세 사람이 아직 집안 법도를 몰라 그런 것이겠지요. 허나 판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엎은 것을 보는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지요. 마치 자기가 한 일을 며느리가 망쳐놓은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보름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구나. 보름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한판수가 바로 그 독을 약에 섞은 자였던 것이지요. 당장 저것을 광에 가두어라. 나주댁이 부르르 떨며 명했습니다. 불효막심한 것을 그냥 둘 수 없다.
하겠다. 사흘간 광에 가두어 정신을 차리게 하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보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름은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지요. 다만 끌려가면서도 보름의 눈은 한판 수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광에 갇힌 보름은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들창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지요. 보름은 무릎을 끌어안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매를 맞은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 독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보름 하나뿐이었지요. 말할 수도 없고 막을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광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보름아, 거기 있느냐?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봉 의원이었지요. 마을 초입에서 약방을 하는 늙은 의원으로 보름을 이 집에 중매한 사람이었습니다. 61의 나이에 구릿빛 얼굴과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떠돌다 정착한 의원으로 알았습니다. 허나 봉 의원은 보름이 누구인지 아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원님, 보름이 들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매를 맞았다 들었다. 몸은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보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약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 의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독이라 작은 아버님이 가져온 약재였습니다. 부자를 약하게 법제한 것을 섞은 듯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면 병으로 위장한 죽음이 됩니다. 보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봉 의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 눈은 틀림이 없겠지. 어이 어른의 손녀이니 봉 의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허나 보름아, 내가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너는 끝이다. 멸문된 집안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는 잔당으로 몰려 죽는다. 압니다. 보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여 말하지 못하고 약사발만 엎었습니다. 잘했다. 봉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나 사발을 엎는 것으로는 오래 막지 못한다. 저자는 또 독을 쓸 것이야. 의원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보름이 물었습니다. 들창 너머로 봉 의원의 깊은 눈이 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아, 약과 독은 한 뿌리에서 나느니라. 봉 의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은 풀을 두고도 누구는 사람을 살리고 누구는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보름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요. 다만 할아버지의 약방에서 늘 듣던 말과 닮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다. 잊지 말거라. 봉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름은 다시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광 안은 차고 어두웠습니다. 허나 보름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가 또렷했지요. 이 집에 독이 돌고 있고 그것을 막을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시어머니는 또 약을 마실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또 독을 쓸 것이고요. 보름은 무릎을 끌어안고 들창 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보름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말할 수 없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보름을 미친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시엠이 약사발을 엎은 천하의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요. 허나 그 미친 며느리가 약을 엎은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 보름은 광에서 풀려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부엌일을 맡았지요. 허나 집안의 공기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은 보름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시엠이 약사발을 엎은 그 미친 것이래. 어디서 굴러온 집 자식인지도 모른다더라. 종갓집이 망하니 별 해괴한 것이 다 들어오는구먼. 보름은 그 수군거림을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저 입을 다물고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이 무렵 한씨 종갓집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내력을 잠시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본디 한씨 집안은 나주 일대에서 알아주는 양반가였습니다. 대대로 진사를 내고 너른 위토를 거느린 종가였지요. 종손의 아버지 한진사는 인품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마을 사람들을 먹였고 빚진 자가 있으면 문서를 태워 주기도 했지요. 그런 한 진사를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허나 좋은 사람이 꼭 오래 사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2해 전 어느 봄날 한 진사가 갑자기 자리에 누웠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며칠 새 급격히 쇠약해지더니 보름도 못 되어 숨을 거두었지요. 의원도 병명을 짚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자기 든 병이라고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다며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종가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종손 한서구는 그때 겨우 17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집안을 떠맡았으되 어린 나이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지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서구는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작은아버지 한판수였습니다. 판수는 한 진사의 아우였지요. 허나 형과는 영딴판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적에는 늘 형의 그늘에 가려 있었지요. 종가의 재산은 모두 형에게로 갔고 판수는 변변한 몫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수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같은 핏줄로 태어나 어찌 이리 다르게 사는가 늘 그렇게 곱씹었지요. 그러던 차에 형이 죽은 것입니다. 판수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지요. 형님이 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은 내가 돌보아야지. 판수는 그렇게 말하며 종가의 일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린 조카를 돕는 자상한 작은아버지였지요. 서구도 처음에는 작은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작은아버님만 믿겠습니다. 서구가 그렇게 말하면 판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있는 한 이 집안은 끄떡없다. 너는 아무 걱정 말거라. 허나 판수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종가의 위토와 남은 재산을 통째로 제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지요. 판수는 차근차근 일을 꾸몄습니다. 먼저 종가의 빚을 떠맡는 척하며 문서를 제 손에 모았습니다. 이 집안 빚은 내가 갚아주마. 대신 위토 문서를 내게 맡겨두거라. 서구는 별 의심 없이 문서를 내주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지요. 판수는 그렇게 종가의 알맹이를 하나씩 제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허나 거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손 서구와 그 어미 나주댁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었지요. 종가의 재산은 결국 종손에게로 가는 법. 서구가 멀쩡히 살아 자식을 낳으면 판수의 셈은 다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판수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판수는 더 깊은 흉계를 품기 시작했지요. 먼저 병약한 나주댁부터였습니다. 나주댁은 남편을 잃은 뒤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몸이 약해진 사람이었지요. 여기에 독을 조금씩 쓰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 여길 테니까요. 그것이 판수가 약재에 독을 섞은 까닭이었습니다. 병으로 위장한 죽음, 소리 없이 사람을 지워가는 수법이었지요. 판수는 한양을 드나들며 그런 것에 손을 댔습니다. 향리들과 결탁하여 뒤실도 다 손써 두었지요. 마을 관아의 마서리가 바로 판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서리는 판수에게 뇌물을 받고 판수가 하는 일을 눈감아 주었지요. 판수는 관아까지 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집안의 보름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며느리로 보였지요. 허나 보름은 보통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광에서 풀려난 보름은 다시 부엌을 맡으며 가만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요. 특히 작은아버지 한판수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판수는 사나흘에 한 번씩 종가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를 들고 왔지요. 약재이기도 했고 먹을 것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호의였지요. 허나 보름의 눈에는 그 호의가 수상쩍기만 했습니다. 망해가는 집안에 어찌 저리 자주 드나들며 베푸는가. 진심으로 돕는 자라면 위토 문서부터 돌려줄 일이었지요. 하루는 보름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판수가 지나갔습니다. 판수는 보름을 흘깃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그 약사발을 엎은 며느리렸다. 판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
작은 아버님, 보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하여 약을 엎었누? 시애미가 그리도 미웠더냐? 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은 보름을 찌르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보름은 잠시 고개를 들어 판수를 보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보름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다. 판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두 손으로 사발을 쳐 엎은 것이 미끄러진 것이더냐? 송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보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한동안 보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판수의 머리를 스쳤지요. 허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자무식 며느리가 약과 독을 알 리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약 따위 함부로 손대지 말거라. 판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약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부엌일이나 잘하면 된다. 판수가 사라진 뒤 보름은 빨래방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방금 그 짧은 대화에서 보름은 한 가지를 더 확신했습니다. 판수가 약 따위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말. 그것은 곧 약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까닭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보름이 약을 살피는 것을 판수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 사람이다. 보름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장 시어머니에게 가서 작은 아버지가 독을 쓴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그것을 얻지 않으냐는 물음에 답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나주댁은 작은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작은 아버지를 모함한다고 펄펄 뛸 것이 뻔했지요. 보름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독을 막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길을 말이지요. 그날 저녁 보름은 다시 부엌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판수가 가져온 약재로 다리는 약이었습니다. 보름은 약탕기에 약재를 넣으면서 가만히 그 약재를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약재들 사이에 독이 섞인 것이 있었습니다. 보름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지요. 빛깔이 미묘하게 다르고 잘린 단면의 결이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결코 분간할 수 없는 차이였지요. 보름은 그 독이 섞인 약재만 골라내어 따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약재로만 약을 다렸지요. 겉으로는 똑같은 보약이었지만 독은 빠진 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는 독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약사발을 엎는 소동은 일어나지 않지요. 보름은 그렇게 조용히 독을 걷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매일같이 말이지요. 빼돌린 독 약재는 헝겊에 싸서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증거가 될 날을 위해서였지요. 그날 밤 나주댁은 보름이 다린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도 약은 제대로 다렸구나. 나주댁이 마지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보름은 잠자코 빈 사발을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독을 면한 줄도 몰랐지요. 그저 미운 며느리가 다린 약을 마셨을 뿐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그 약 한 사발이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지요. 보름은 빈 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뚜막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지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독을 막았습니다. 허나 내일이 또 있고 모레가 또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독을 거두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지요. 보름은 부엌 들창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의 약방이 떠올랐습니다. 약초 냄새가 가득하던 그 방에서 할아버지는 늘 보름을 무릎에 앉히고 약초를 가르쳤지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풀, 저건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풀. 어린 보름은 그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보름을 보며 늘 흐뭇해하셨지요. 우리 보름이는 타고난 의원이로구나.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안 계셨습니다. 가문은 멸문되고 보름만 홀로 살아남았지요. 그때 부엌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남편 한서구였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고 무얼 하오? 서구가 조심스레 들어와 보름 곁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일 말이오. 서구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어찌 엎었소? 나는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리오. 보름은 잠시 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량한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말할 수 없었지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또 그 말이요. 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대를 의심하지 않소. 그대가 까닭 없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오. 서구의 말에 보름의 가슴이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허나 어머니는 그대를 미워하시오. 집안 사람들도 그대를 미친 며느리라 부르고. 서구가 보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가 무얼 어찌해야 그대 마음을 알 수 있겠소. 보름은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서방님, 말하오.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무엇이요? 작은 아버님이 가져오시는 것은 무엇이든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어머님께도 그리 전해 주십시오. 서구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그게 무슨 말이오? 작은 아버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오. 그저 부탁드립니다. 보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구는 영문을 몰랐지만 아내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대가 그리 말하니 새겨두겠소. 그 한마디가 보름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다 말하지 못해도 남편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지요. 서구가 돌아간 뒤 보름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보름은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허나 이내 눈을 떴습니다. 지금은 슬픔에 잠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지금 보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비록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말이지요. 보름이 조용히 독을 걷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 한판수는 사나흘에 한 번씩 약재를 들였고 보름은 그때마다 독을 골라냈지요. 판수는 시어머니가 좀처럼 쇠약해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독을 쓰고 있는데 어찌하여 휴험이 없는가. 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허나 아직은 며느리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뽕 의원이 한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주댁의 병환을 살핀다는 핑계였지요. 뽕 의원은 마을에서 용한 의원으로 소문나 있었으니 종갓집을 드나드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형수님 맥을 좀 보겠습니다. 뽕 의원이 나주댁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한참 맥을 짚던 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행히 차도가 있습니다. 요즘 약을 잘 드시는 모양입니다. 약이야 늘 먹지요. 한데 그 미친 며느리가 달인 약이라 영 깨름칙합니다. 나주댁이 못마땅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며느님 약이 효험이 있는 듯하니 너무 미워 마십시오. 뽕 의원은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진맥을 마친 뽕 의원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살핀다는 명목이었지요. 부엌에는 보름이 있었습니다. 뽕 의원과 보름,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뽕 의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 막아 내고 있구나. 예, 허나 언제까지 이리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자가 독을 거두지 않는 한 매일이 살얼음판입니다. 보름아. 뽕 의원이 보름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목숨만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자가 노리는 것은 종가의 재산이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그 다음은 누구이겠느냐. 보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방님, 그래, 종손인 내 남편이다. 뽕 의원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으로 위장해 죽이고 그 다음엔 종손을 노릴 것이다. 종손만 없으면 종가의 재산은 모두 작은 집으로 가니까. 보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 서구마저 위험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너는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뽕 의원이 말했습니다. 저자는 영악하고 관아까지 손에 쥐고 있다. 섣불리 맞서면 내가 먼저 당한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증거를 모으거라. 뽕 의원이 보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빼돌린 독 약재,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자가 독을 들였다는 증거, 관아와 결탁했다는 증거, 그 모든 것을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꺼번에 터뜨려야 해. 보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더. 뽕 의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이었지요. 이것은 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서다. 가문의 비방이 적혀 있지. 멸문 당시 내가 빼돌려 간직해 온 것이다. 보름이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받았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를 쓰다듬자 어릴 적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할아버님의 그래, 이 안에는 온갖 지약과 독에 관한 비방이 다 적혀 있다. 저자가 무슨 독을 쓰든 이 책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뽕 의원이 보름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보름아, 이 책과 내 눈이 있는 한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잊지 말거라. 보름은 의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뽕 의원이 돌아간 뒤 보름은 의서를 깊이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말이지요. 그날부터 보름은 밤마다 그 의서를 펴보았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글씨를 한자 한자 짚어갔지요. 거기에는 보름이 미처 몰랐던 약과 독의 비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독은 어떤 약초로 풀 수 있고 어떤 독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보름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한편 작은아버지 한판수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을 쓴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나주댁은 멀쩡했으니까요. 오히려 안색이 전보다 나아진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독을 썼는데 판수는 별채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어긋나고 있었지요. 판수는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의 생각이 미쳤지요. 약을 다리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미친 며느리였습니다. 설마 판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무언가 손을 쓰는 것은 아닐까? 허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자무식 며느리가 독을 알아볼 리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판수는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번에 약재를 드릴 때 독을 더 교묘하게 숨겨 넣은 것이지요. 겉으로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게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솜씨였습니다. 판수는 그 약재를 들이며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독이 듣지 않는다면 며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저녁 보름은 여느 때처럼 약을 다리려 약재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독이 어디에 숨었는지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판수가 솜씨를 부린 것입니다. 보름은 약재를 하나하나 집어들고 빛에 비추어 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끝에 식은땀이 배었지요. 만약 독을 못 찾으면 시어머니가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보름은 할아버지의 의서를 떠올렸습니다. 거기 적힌 한 구절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독을 숨기려는 자는 빛깔을 속일 수 있어도 그 무게는 속이지 못한다. 보름은 약재를 하나씩 손바닥에 올려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같은 약재인데 유독 한 조각이 미묘하게 무거웠지요. 겉빛은 똑같았으나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것이구나. 보름은 그 한 조각을 골라냈습니다. 조심스레 단면을 살피니 과연 그 속에 다른 것이 스며 있었지요. 판수가 교묘하게 독을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보름은 그것을 빼돌리고 나머지로 약을 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독을 면했지요. 그날 밤 보름은 빼돌린 독약재를 헝겊에 싸 감추며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놓치게 될 것이다. 막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을 끝낼 길을 찾아야 한다. 보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판수가 또 한 번 며느리를 시험한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약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판수는 종갓집에 귀한 꿀단지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기력 보충에 좋을 것입니다. 그 꿀에 독을 탄 것이었지요. 약은 며느리가 손을 대지만 꿀은 그렇지 않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나주댁은 그 꿀을 무척 반겼습니다. 역시 도련님뿐이로구나. 이 귀한 꿀을 다 보내주시고 나주댁은 당장 그 꿀을 한 숟갈 떠먹으려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보름이 있었지요. 보름은 시어머니가 꿀단지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꿀에서 풍기는 옅은 냄새를 맡았지요. 순간 보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꿀에도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아니 되옵니다. 보름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나주댁이 막 입에 가져가려던 꿀 숟가락을 전했지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것이 또 나주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인연, 이번엔 도련님이 주신 귀한 꿀까지 내치는 게냐. 어머님, 이 꿀은 드시면 아니 됩니다. 보름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무어라, 어찌하여 드시면 안 된다는 게야. 어디 까닭을 대보아라. 나주댁이 펄펄 뛰었습니다. 보름은 입이 막혔습니다. 또다시 그 물음이었지요.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답할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저 상한 듯하여. 상해, 이 꿀이 상했다고 내가 의원이라도 되느냐. 나주댁의 호통에 집안 식구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또 미친 짓을 하는구먼. 이번엔 도련님이 주신 꿀까지 엎었대. 수군거림이 다시 퍼졌지요. 보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 미친 며느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독을 면했지요. 그것으로 되었다고 보름은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질이야 견디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한판수였지요. 판수는 며느리가 꿀단지에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도 꿀도 번번이 그 며느리가 막아냈지요. 판수의 눈에 마침내 서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전연이 알고 있구나. 판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 며느리가 독을 알아본다는 것을 이제 판수도 확신한 것이었지요. 일자무식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약과 독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별채로 돌아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었지요. 저것이 살아있는 한 판수의 계획은 번번이 어긋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판수는 은밀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관아의 마설이었지요. 마설이는 판수에게 매수된 향기로 판수가 부르면 한밤중에도 달려오는 자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날이. 마설이가 굽실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기인이 부탁할 일이 있네. 판수가 술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 말일세. 그 며느리가 영거슬려. 며느리라 하시면 그 약사발 엎었다는. 그래, 그것이야. 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치워 버려야겠어. 자네가 좀 거들어주게. 마설이가 눈을 굴렸습니다. 한데 날이 명색이 종갓집 며느리인데 함부로 손을 댔다간 그러니 자네가 있는 게 아닌가. 판수가 술잔을 비우며 웃었습니다. 죄를 하나 만들면 되지. 며느리가 시애미를 독살하려 했다. 이리 뒤집어 씌우면 어떻겠나. 약사발도 없고 꿀단지도 엎었으니 그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 마설이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과연 묘책이십니다, 날이. 증거야 자네가 만들면 되고 관아 일은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게. 사례는 섭섭잖게 하겠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음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독살의 누명을 씌우려는 흉계가 이렇게 꾸며지고 있었지요. 보름은 아직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판수가 자신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이렇게 하여 보름과 판수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독을 막던 며느리와 그것을 알아챈 작은 아버지.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요. 판수는 며느리가 약과 독을 안다는 것을 알았고 보름은 판수가 자신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들이닥쳤지요. 며칠 동안 보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판수가 자신을 노린다는 것을 안 뒤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대로 숨죽이고 독만 막아서는 끝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판수의 손에 당하고 말 것이었지요. 허나 맞서자니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보름은 멸문가의 잔당으로 몰려 죽습니다. 증거를 모은다 한들
판수는 관아까지 손에 쥐고 있었지요. 보름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초입봉 의원의 약방으로 향했지요. 밤이 깊었지만 봉 의원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봉 의원이 보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의원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보름이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독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자는 점점 교묘해지고 이제는 저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시어머님도 서방님도 저도 다 당하고 맙니다. 봉 의원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고 싶으냐? 모르겠습니다. 보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서자니 제 정체가 드러날까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사람이 죽어갑니다. 어느 쪽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봉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름아, 내 두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멸문가의 핏줄로 살아온 세월이 어떠했겠느냐. 봉 의원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허나 한 가지 묻자.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숨어 산다 한들 그 끝이 무엇이겠느냐. 보름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어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결국 너를 찾아낼 것이고 너는 손 한 번 못 써 보고 당할 것이야. 숨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미루는 것일 뿐이다. 보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맞서거라. 봉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무모하게 맞서지 말고 영리하게 맞서야 한다. 내게는 약과 독을 보는 눈이 있고 할아버지의 의서가 있다. 저자가 아무리 영악해도 독을 쓰는 한 너를 이길 수 없어. 독은 내 영역이니까. 보름은 봉 의원의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증거를 모으거라. 저자가 독을 들였다는 증거, 관아와 짜고 친다는 증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터뜨려라. 그때는 저자도 관아도 너를 어쩌지 못한다. 제 정체는요. 정체를 밝히지 않고도 진실을 드러낼 길이 있다. 그 길을 함께 찾자꾸나. 봉 의원이 보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름아, 내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너에게 무엇라 하셨겠느냐? 숨어 살라 하셨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라 하셨겠느냐? 보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억울하게 멸문당하면서도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으셨지요. 사람을 살리라 하셨을 것입니다. 보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길이다. 봉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보름은 약방을 나서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는 숨지 않겠다고요. 비록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 흉악한 작은아버지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보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별을 헤아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요. 보름아, 의원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다. 아무리 캄캄해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 법이지.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지금 보름이 선 자리가 바로 그 어둠이었지요. 허나 보름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약과 독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것이 보름의 빛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보름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독을 맞기만 했지만 이제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판수가 드리는 약재와 음식을 더욱 면밀히 살폈습니다. 독이 든 것은 빼돌려 따로 보관했고 어떤 독인지 언제 들어왔는지를 기억해 두었지요. 할아버지의 의서를 펴놓고 그 독의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 적었습니다. 부자, 비상, 초, 판수가 쓴 독들이 하나씩 정체를 드러냈지요. 보름은 그것들을 헝겊에 쌓아 깊이 감추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판수의 죄를 증명할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보름은 남편 서구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어도 위험만은 알려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보름은 서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작은 아버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구가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작은 아버님을, 그게 무슨 말이요? 그분은 우리 집안을 돕는 분이 아니요. 서방님은 작은 아버님이 정말로 우리를 돕는다고 믿으십니까? 보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가끔은 의아할 때가 있소. 위토 문서를 맡긴 뒤로 작은 아버님이 그것을 좀처럼 돌려주지 않으니 그것이 답입니다. 보름이 말했습니다. 진정 돕는 분이라면 어찌 종가의 재산을 제 손에 쥐고 놓지 않겠습니까? 서방님, 작은 아버님은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하십니다. 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같은 핏줄인데 같은 핏줄이기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보름의 말에 서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지요. 여보, 그대는 어찌 그런 것을 다 아오. 그대는 대체. 서구가 보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서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허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치가 빠를 뿐입니다. 보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말을 깊이 새겼지요. 알겠소. 작은 아버님을 경계하겠소. 그대 말이 옳다면 내가 종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서구의 눈에 처음으로 결기가 어렸습니다. 여리기만 하던 종손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보름은 그런 남편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판수와 마서리의 흉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종갓집에 무슨 일이 있어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종갓집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포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름은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나주댁과 서구도 놀라 달려 나왔지요. 무슨 일이요? 어찌 관아에서 우리 며느리를 찾는 게요? 서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포졸이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들었습니다. 한씨 종갓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죄로 고발이 들어왔다. 며느리를 관아로 압송하라. 그 말에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서구가 소리쳤습니다. 허나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보름을 포박하려 달려들었지요. 보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판수가 마침내 칼을 빼든 것이었지요. 자신에게 독살의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보름이 시어머니의 약을 엎고 꿀을 엎은 그 일들이 이제 거꾸로 독살을 꾀한 증거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작은아버지 한판수가 안타까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변고가 있나. 내 그 며느리가 수상하다 했더니 기어이 이를 냈구먼. 판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집안을 걱정하는 작은 아버지였지요. 허나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름은 포박당한 채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판수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를 잡았다는 승자의 미소였지요. 보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저항할 도리가 없었지요. 증거도 증인도 모두 판수의 손아귀에 있었으니까요. 보름은 포졸들에게 끌려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시애미를 독살하려 했대. 어쩐지 약사발도 없고 꿀단지도 없더라니. 종갓집 망신이 따로 없구먼. 손가락질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보름은 고개를 들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 없었지요. 진실을 말하려면 정체를 밝혀야 했고 그것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보름은 그렇게 관아에 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 주저앉아 보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벼랑 끝이구나. 허나 보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품속 깊이 한 가지를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모아둔 독약재와 할아버지의 의서, 그것들이 있는 한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름은 옥창 너머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님, 보름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보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옥에 갇힌 사이 종갓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애가 탄 사람은 남편 한서구였지요. 서구는 아내가 끌려간 뒤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구가 나주댁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내가 약을 엎고 꿀을 엎은 데에는 분명 까닭이 있습니다. 독살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시끄럽다. 나주댁이 호통쳤습니다. 제 발로 약사발을 엎고 꿀단지를 내친 것이 다 증거가 아니더냐. 그년이 나를 죽이려 한 게 분명하다. 어머니, 닥쳐라. 내 그 천한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히 여겼느니라. 어디서 굴러온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것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이런 변이 나는 게지. 나주댁은 펄펄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요. 작은 아버지 한판수가 그리 믿게끔 부추긴 탓이었습니다. 서구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의심하고 작은 아버지는 뒤에서 일을 꾸미고 서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서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뽕 의원이었습니다. 종손, 잠시 나 좀 보세. 뽕 의원이 서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원님, 어인 일이십니까? 자네 부인 말일세. 정말로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고 믿는가? 뽕 의원이 서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서구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부인을 믿는 게로구먼. 믿습니다. 다만 서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만 아내가 어찌 그런 일들을 했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약을 엎고 꿀을 엎은 것이 다 무슨 뜻인지. 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그 까닭을 알려줌세. 다만 자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 부인은 그 약과 꿀에 독이 들었음을 알아챈 것일세. 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독이라니요. 그래, 독일세. 누군가 시어머니의 약과 음식에 독을 타고 있었어. 자네 부인은 그것을 알아보고 막은 것이야. 헌데 그 까닭을 밝힐 수 없는 처지라 미친 며느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입을 다문 것이지. 서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그건 자네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이 집안 재산을 노리는 자가 누구인지. 뽕 의원의 말에 서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위토 문서를 쥐고 놓지 않는 사람, 망해가는 집에 자주 드나들며 베푸는 척하는 사람, 바로 작은아버지 한판수였지요. 설마 작은아버님이. 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네. 다만 자네 부인이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누가 부인을 올가매려 하는지 그것만 똑바로 보게. 뽕 의원이 서구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자네 부인은 지금 자네만 믿고 있을 걸세. 종손인 자네가 정신을 차려야 부인도 살고 이 집안도 산다네. 서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열이 기만하던 종손의 눈에 마침내 불이 켜졌지요. 의원님, 제가 무얼 하면 됩니까? 우선 부인을 면회가게. 부인이 그동안 모아둔 것이 있을 걸세. 그것을 함께 지켜내야 해. 서구는 그날로 관하로 향했습니다. 옥에 갇힌 아내를 면회하러 간 것이었지요. 옥사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차디찬 옥 안에 보름이 앉아 있었지요. 여보, 서구가 옥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보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뽕 의원께 다 들었소이다. 서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대가 약을 엎고 꿀을 엎은 것이 다 독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서방님, 미안하오. 그대가 그 모진 손가락질을 받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종손이라는 것이 이리도 무력하니. 서구가 흐느꼈습니다. 보름은 옥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되었습니다. 여보, 내 반드시 그대를 구해내겠소. 작은아버님이 무슨 짓을 꾸몄든 내가 종손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소. 서구의 목소리에 결기가 어렸습니다. 보름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지요. 서방님,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하오. 무엇이든 하겠소. 제 방 부뚜막 아래 헝겊에 싼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꺼내어 봉 의원께 맡겨 주십시오. 그것이 작은아버님의 죄를 밝힐 증거입니다. 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반드시 지켜내겠소. 서구가 돌아간 뒤 보름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렸고 봉 의원이 곁에 있었지요. 증거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터였습니다. 허나 보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판수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편 서구는 집으로 돌아와 보름의 방 부뚜막을 살폈습니다. 아내가 말한 대로 부뚜막 아래에 헝겊 꾸러미가 감추어져 있었지요. 서구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내가 목숨처럼 모은 증거라는 것은 알았지요. 서구는 그 꾸러미를 품에 넣고 봉 의원에게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카, 거기서 무얼 하는가?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버지 한판수였지요. 서구는 흠칫 놀라 돌아섰습니다. 자, 작은 아버님,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왔네. 한데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인가? 판수의 눈이 서구의 품을 향했습니다. 서구는 본능적으로 꾸러미를 감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 감추는가? 판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이 서늘했지요. 서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이 증거를 노린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지요. 조카, 그것을 이리 내놓게. 며느리가 감춰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위험한 것을 자네가 지녀서야 되겠는가. 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구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아내를 구할 길이 사라집니다. 허나 작은 아버지에게 맞서기엔 서구는 아직이 어렸지요. 이건 제가 봉 의원께 가져갈 것입니다. 서구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봉 의원, 어찌하여 봉 의원에게 가져간단 말인가? 판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 서구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이 증거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곧 봉 의원의 말이 옳다는 뜻이었지요.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바로 작은 아버지라는 것 말입니다. 작은 아버님, 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약의 독을 타신 분이 작은 아버님이십니까? 판수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허나 곧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이 사람 보게 조카가 며느리한테 단단히 홀렸구먼. 내가 형수님께 독을 타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 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그 웃음 뒤에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것을 이리 내놓게. 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일세. 판수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 했지요. 증거를 지켜야 했습니다. 싫습니다. 이건 제가 지킬 것입니다. 서구가 처음으로 작은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 어린 것이 감히. 판수가 서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지요. 서구는 필사적으로 꾸러미를 지키려 했습니다. 허나 판수의 힘이 셌습니다. 결국 꾸러미가 서구의 품에서 떨어졌지요. 판수가 그것을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이것이로구나. 판수가 헝겊을 풀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린 독이 약재들이었지요. 판수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조카, 이건 위험한 물건일세. 내가 잘 처리함세. 판수가 꾸러미를 챙겨 돌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서구가 외쳤지만 판수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목숨처럼 모은 증거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만 것이었지요. 판수는 그 길로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로에 불을 지폈지요. 증거랍시고 이런 걸 모았더냐. 가소로운 것. 판수가 비웃으며
그 독 약재들을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요. 며느리가 그토록 애써 모은 증거가 한 줌재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름의 증거는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판수의 손에 보름의 가장 큰 무기가 꺾인 것이었지요. 서구는 한참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키지 못한 증거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내가 또 이를 그르쳤구나. 서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봉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서구가 고개를 떨구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증거를 작은아버지에게 빼앗기고 불태워진 일을 말이지요. 봉 의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불탔단 말이지. 송구합니다. 다 제가 무력한 탓입니다. 서구가 자책했습니다. 봉 의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판수의 죄를 밝히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이었지요. 종손 자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닐세. 봉 의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불탔으니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네. 자네 부인이라면 분명 또 다른 수를 생각해 낼 걸세. 그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서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얼 하면 됩니까? 우선은 부인이 옥에서 무사하도록 살피게. 그리고 때를 기다리세. 저자가 방심하는 순간이 올 것이야. 서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이제 보름에게 남은 것은 옥 안의 몸뚱이 하나뿐인 듯 보였습니다. 허나 보름의 머릿속에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보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탔다는 소식을 면회 온 서구에게 들었지만 보름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증거를 지키지 못했소. 서구가 옥문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보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또 만들면 됩니다. 작은 아버님이 독을 거두지 않는 한 증거는 얼마든지 다시 나옵니다. 서구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독을 쓰는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보름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이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보름의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보름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 안에서 판수의 죄를 밝힐 방도를 말이지요. 먼저 보름은 같은 옥에 갇힌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옥에는 여러 죄수가 있었지요. 그중 한 노파가 보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옥졸이 주는 멀건 죽도 넘기지 못하고 토하기를 반복했지요.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보름이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끊어질 듯 아프고 자꾸 토악질이 나오는구먼. 노파가 신음했습니다. 보름은 노파의 안색을 살피고 손목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토한 것에 냄새를 맡았지요. 할머니, 혹시 어제 무얼 드셨습니까? 옥졸이 준 죽밖에 더 먹었겠나. 보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파의 증세는 예사 배앓이가 아니었지요. 분명 무언가에 중독된 증세였습니다. 보름은 할아버지의 의서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보름은 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옥 한 구석에 잡초가 자라 있었지요. 보름은 그 잡초를 뜯어 살폈습니다. 질경이었습니다. 흔한 풀이지만 독을 풀고 속을 다스리는 데 쓰이는 약초였지요. 보름은 그 질경이를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꼭꼭 씹어 삼키십시오. 속이 한결 가라앉을 것입니다. 노파는 반신반의하며 질경이를 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식경이 지나자 노파의 토악질이 멎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여. 속이 다 가라앉았네. 노파가 놀라며 보름을 보았습니다. 세댁, 자네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여? 옥졸도 못 고친 걸 풀 한 줌으로 고치다니. 그저 약초를 좀 알 뿐입니다. 보름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일이 옥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죄수들 사이에서 보름이 용한 의원이라는 말이 돌았지요. 그 중에는 젊은 죄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잡혀온 자였는데 옥에 갇힌 뒤로 등에 큰 종기가 나 골마 가고 있었지요. 열이 펄펄 끓고
종기는 주먹만 하게 부풀어 손도 못 댈 지경이었습니다. 옥졸도 손을 놓았고 젊은이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세대, 나 좀 살려주. 도둑질한 죄로 갇혔으나 이리 골마 죽기는 억울하오. 젊은이가 신음하며 보름에게 매달렸습니다. 보름은 종기를 살폈습니다. 이미 깊이 골마 그냥 두면 목숨이 위태로운 종기였지요. 이것은 터뜨려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아프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보름은 옥졸에게 부탁해 불에 달군 바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서에서 배운 대로 종기를 째고 고름을 빼냈지요. 이어 옥 안에 자란 약초를 짓지어 상처에 붙였습니다. 젊은이는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열이 내리고 종기가 아물기 시작했지요. 새댁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요. 젊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갚으실 것 없습니다. 다만 옥을 나가시거든 다시는 남의 것에 손대지 마십시오. 보름이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렇게 보름의 손을 거쳐 살아난 자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배앓이가 있는 자, 종기가 난 자, 열이 나는 자, 죄수들이 하나둘 보름을 찾아왔습니다. 보름은 옥 안의 잡초와 흔한 것들로 그들을 돌보았지요. 신기하게도 보름의 손이 닿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저 새댁이 시애미를 독살하려 했다더니 영딴판이구먼. 독살이 다 무어요. 저리 사람을 살리는 손인데 죄수들 사이에서 보름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미친 며느리, 독살하려 한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 말이지요. 이 소문은 옥졸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옥졸 중에 박씨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어미가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박 옥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름을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새댁, 자네가 그리 용하다던데 우리 어머니 좀 봐줄 수 있겠나? 박 옥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증세가 어떠하신지요? 숨이 가쁘고 몸이 자꾸 붓는다네. 여러 해째 그러시는데 영 낫질 않아. 보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있지. 용하다는 의원이 지어준 약을 늘 드신다네. 그 약을 한 첩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옥졸은 다음 날 그 약을 가져왔습니다. 보름은 그 약을 살피고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옥졸 어른, 이 약에는 어머님 증세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어라? 몸이 붓는 분께는 물을 내보내는 약을 써야 하는데 이 약은 도리어 물을 가두는 약입니다. 이대로 계속 드시면 더 나빠집니다. 박 옥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 보름은 의서에서 본 처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떤 약초를 빼고 어떤 약초를 넣어야 하는지를요. 박 옥졸은 반신반의하며 보름이 일러준 대로 약을 바꿔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어미의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지요. 가쁘던 숨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박 옥졸은 감격했습니다. 새댁, 자네는 은인일세. 여러 해 못 고친 우리 어머니를 자네가 살렸어. 박 옥졸은 그날부터 보름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남몰래 따뜻한 밥을 넣어주고 옥 안의 일도 편의를 봐주었지요. 보름은 그런 박 옥졸에게서 한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관아 아내 일이었지요. 옥졸 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름이 박 옥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해보게. 제 일을 고발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박 옥졸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마서리가 처리한 일일세. 헌데 그 마서리가 요즘 한씨 집안 작은 나리와 자주 어울린다더군. 보름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서리와 판수 두 사람이 결탁했다는 것을 옥 안에서 알아낸 것이었지요. 그 마서리라는 분이 작은 나리와 무슨 거래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네만 마서리가 요즘 부쩍 씀씀이가 해퍼졌어. 어디서 큰 돈이 들어온 게지. 보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수가 마서리에게 뇌물을 주고 일을 꾸민 것이 분명했지요. 보름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새겼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보름은 판수의 죄를 하나씩
엮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는 불탔지만 보름은 새로운 실마리를 잡았지요. 마서리와 판수의 결탁. 이것을 파고들면 판수의 죄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름은 또 한 가지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서리가 직접 옥사에 들른 것이었지요. 보름의 죄상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마서리는 보름 앞에 거드름을 피우며 섰습니다. 내가 그 독살 며느리렸다. 곧 문초가 있을 터이니 순순히 죄를 자백하는 게 좋을 게다. 마서리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보름은 가만히 마서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서리의 안색을 살폈지요. 마서리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눈가가 거뭇했습니다.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보름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서리가 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요. 서리 어른. 보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께서는 간이 상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반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마서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어라. 인연이 어디서 헛소리를. 술을 끊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약초를 쓰시면 살 수 있습니다. 허나 이대로 가시면 어른께서는 머지않아 그 작은 나리보다 먼저 황천길에 드실 것입니다. 마서리의 낯빛이 새파래졌습니다. 자신의 병을 들킨 것도 놀라웠지만 작은 나리를 언급한 것에 더 놀란 것이었지요. 네, 내가 어찌 작은 나리를? 마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름은 빙긋 웃었습니다. 서리 어른, 저는 약과 독을 봅니다. 어른 몸의 병도 보고 어른과 작은 나리 사이에 오간 것도 봅니다. 마서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지요. 마서리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도망치듯 옥사를 빠져나갔지요. 보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서리는 제 목숨을 두려워한다. 병들어 죽을 것이 두렵고 또 판수에게 버림받을 것이 두렵다. 저 두려움을 파고들면 마서리를 돌려 세울 수 있다. 판수의 죄를 증언할 사람으로 말이지요. 보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증거가 불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힌 며느리가 옥 안에서 도리어 판수를 올가맬 그물을 짜고 있었지요. 그것은 약과 독을 보는 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보름을 미친 며느리라 비웃었지만 그 미친 며느리는 옥 안에서조차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옥 안에서 보름이 실마리를 잡아가는 동안 바깥의 한 판수는 이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옥에 가두는 데까지는 성공했지요.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를 영영히 막는 것이었습니다. 문초가 열려 며느리가 독살죄로 처형되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었지요. 판수는 마서리를 다그쳤습니다. 문초를 서두르게. 그 며느리가 옥 안에서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영깨름칙해. 예. 나리 곧 사또께 아뢰어 문초를 잡겠습니다. 마서리가 굽실거렸습니다. 허나 마서리의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옥에서 보름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던 것이지요. 간이 상했다. 반년을 못 넘긴다. 그리고 작은 나리와의 거래를 한다. 마서리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병이 깊다는 것을 사실 마서리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것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마서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판수에게 매여 죄를 짓고는 있었지만 마서리도 제 목숨은 아까웠던 것이지요. 판수는 마서리의 이런 동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만 여겼지요. 판수는 종갓집에서도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병약한 나주댁을 마저 처리하는 것이었지요. 며느리가 옥에 갇혔으니 이제 약에 손댈 자가 없었습니다. 판수는 다시 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낄 것이 없었지요. 형수님, 기력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보약을 지어왔으니 드시지요. 판수가 나주댁에게 약을 권했습니다. 나주댁은 며느리가 갇힌 뒤로 부쩍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탓이었지요. 도련님밖에 없구려. 이 늙은이를
이리 챙겨주시니 나주댁은 판수가 주는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걷어낼 사람이 없었지요. 약에는 독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나주댁의 몸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자리에 눕더니 음식도 넘기지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했지요. 종갓집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 소식은 옥에 갇힌 보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면회 온 서구가 울먹이며 전한 것이었지요. 여보, 어머니가 위독하시오. 며칠 사이에 갑자기 쇠약해지셔서 이제는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오. 서구의 말에 보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을 드셨습니까? 그렇소. 작은 아버님이 보약을 지어 오셔서 어머니가 드셨소. 보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갇힌 사이 판수가 다시 독을 쓴 것이었지요. 이제 시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을 살릴 길이 있습니다. 보름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정말이오. 어찌하면 돼요? 제가 일러드리는 약을 지어 어머님께 드리십시오. 독을 풀어내는 약입니다. 보름은 할아버지의 의서에서 본 해독 처방을 떠올렸습니다. 녹두와 감초,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일러주었지요. 이것을 진하게 달여 어머님께 드리십시오. 하루에 3번, 사흘만 드리면 독이 풀릴 것입니다. 서구는 보름이 일러준 대로 약을 지었습니다. 뽕 의원의 도움을 받아 약초를 구했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나주댁은 약을 거부했습니다. 이 약은 또 무엇냐? 그 미친 며느리가 시킨 것이렸다. 나를 또 죽이려는 개로구나. 나주댁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며느리를 의심했지요. 어머니, 제발 이 약을 드십시오. 이 약이 어머니를 살립니다. 서구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내를 믿어주십시오. 아내는 어머니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어머니를 살리려 했습니다. 나주댁은 아들의 간절함에 마지못해 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사흘이 지나자 오락가락하던 정신이 돌아오고 넘기지 못하던 음식을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나주댁이 살아난 것이지요. 보름이 옥에서 일러준 해독약이 시어머니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나주댁은 정신이 돌아온 뒤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살린 것이 다름 아닌 그 미친 며느리의 처방이었으니까요. 그 며느리가 나를 살렸단 말이냐? 나주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서구가 답했습니다. 아내가 옥에서 일러준 약입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머니를 살리려 했습니다. 약사발을 엎은 것도 그 약에 독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주댁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내쫓으려 한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거듭 구해 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주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나주댁이 흐느꼈습니다. 허나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지요. 나주댁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약에 독을 탔단 말인가? 서구는 차마 작은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도리어 이를 그르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한편 판수는 나주댁이 살아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독을 썼는데 어찌 살아났단 말인가? 판수는 곧 그 까닭을 알아냈습니다. 옥에 갇힌 며느리가 해독약을 일러주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년이 옥에 갇혀서도 이를 망치는구나. 판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있는 한 일이 자꾸 어긋난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었지요. 판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지요. 며느리의 문초를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판수는 마서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문초를 사흘 안에 잡게,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무거운 죄를 씌워 단번에 처형하도록 하게 판수가 명령했습니다. 사흘 안에 말입니까? 마서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어찌 그리 굼뜬가?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판수가 호통쳤습니다. 마서리는 움찔했습니다. 허나 마서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갈등이 일고 있었지요. 판수의 명을 따르자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거역하자니
판수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며느리는 마설이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했지요. 마설이는 답을 정하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판수는 그런 마설이의 동요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린 것이었지요. 보름은 옥에서 이 모든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린 일로 보름의 처지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지요. 종갓집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옥졸들 사이에서 보름의 평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설이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보름은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증거는 불탔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보름의 방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자가 옥사를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한 판수였지요. 판수는 옥조를 매수해 한밤중에 옥사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보러 온 것이었지요. 내가 그 며느리렸다. 판수가 옥문 앞에 서서 보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어인일이냐고. 허허. 내가 옥에 갇혀서도 어찌 그리 일을 망치는지 그 낯짝을 보러 왔다. 판수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내년 때문에 형수가 2번이나 살아났어. 대체 무얼 알고 그러는 게냐. 보름은 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약과 독을 분간할 뿐입니다. 그 약에 무엇이 들었는지 작은 아버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판수가 옥문 사이로 손을 뻗어 보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무얼 안다고 떠드는 게냐. 내까진 며느리 하나,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 판수가 보름을 옥창에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보름은 숨이 막혔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를 죽이셔도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보름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무어라? 작은 아버님이 쓰신 독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의 몸에도 약재에도 그리고 작은 아버님의 손에도 말입니다. 저를 지운다고 그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판수는 흠칫 손을 멈췄습니다. 이 며느리의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판수는 보름을 노려보다가 멱살을 놓았습니다. 건방진 것. 문초가 열리면 내 입으로 다 자백하게 될 것이야. 그때까지 그 주둥이 잘 간수하거라. 판수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옥사를 떠났습니다. 허나 그 뒷모습에는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어렸지요. 며느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두려움이 판수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름은 거친 숨을 고르며 멀어지는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수가 직접 옥사로 찾아왔다는 것. 그것은 곧 판수가 그만큼 다급하고 불안하다는 뜻이었지요. 흔들리고 있구나. 보름은 생각했습니다. 판수의 오만에 처음으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뽕 의원이 보름을 면회왔습니다. 뽕 의원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런 봉서 한 통이었지요. 보름아, 이것을 보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안이 멸문되던 그날 내가 빼돌린 것이다. 내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밀봉 문서지. 보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는 그날 궁중에서 일어난 독살 사건의 진상이 적혀 있다. 내 할아버지께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기 전 진범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두신 것이야. 보름은 그 봉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진범이라니요. 열어보면 알 것이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열어야 한다. 뽕 의원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보름아, 이 문서와 내 손목의 표식, 그리고 할아버지의 인장이 한자리에 모이면 내 집안의 누명과 저 판수의 죄가 동시에 드러날 것이다. 보름은 그 봉서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증거가 불탔다 여겼는데 더 큰 진실의 열쇠가 손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허나 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문초를 서둘러 보름을 처형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름은 옥안에서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문초의 날이 잡혔습니다. 판수의 닭달에 모이 이긴 마서리가 사또께 아뢰어
사흘 뒤로 문초를 잡은 것이었지요. 문초가 열려보름이 독살죄를 인정하면 그 길로 처형이었습니다. 판수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사고 거짓 증거를 꾸몄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짜 맞췄습니다. 관아의 사또마저 마서리를 통해 손을 써두었으니 판수가 보기엔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년을 처형대에 올리겠구나. 판수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갓집 재산은 이제 손안에 든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며느리만 처형하면 다음은 종손서구였습니다. 서구마저 적당한 때에 처리하면 종가의 모든 것이 판수의 것이 되는 것이었지요. 판수의 야심은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옥 안의 보름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문초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요. 증거는 불탔고 거짓 증인과 증거가 판수의 손에 가득했습니다. 관아마저 판수의 편이었지요. 보름이 가진 것이라곤 할아버지의 밀봉 문서와 손목의 표식, 그리고 약과 독을 보는 눈뿐이었습니다. 면회 온 서구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찌하면 좋소. 사흘 뒤면 문초인데 사또까지 작은아버님 편이라 하니 서구가 옥문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이대로 그대를 잃을 수는 없소. 차라리 내가 사또께 매달려 보겠소. 서방님, 진정하십시오. 보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허나 보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날 밤 보름은 홀로 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캄캄한 옥 안에 작은 들창으로 달빛만이 스며들었지요. 보름은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그동안 모진 손가락질을 견디고 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제는 정말로 벼랑 끝이었지요. 문초가 열리면 보름은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판수의 죄는 묻히고 종갓집은 판수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보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님, 보름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보름이는 끝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도 집안도 할아버님의 누명도. 보름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그동안 누구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을 때도, 옥에 끌려올 때도, 판수에게 멱살을 잡힐 때도 울지 않았던 보름이었지요. 허나 이 밤 보름은 홀로 무너져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문득 보름의 귓가에 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봉 의원의 목소리였지요. 아니, 그것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약과 독은 한 뿌리에서 나느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보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지요. 약과 독은 한 뿌리. 같은 풀을 두고도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다. 판수는 약을 도구로 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재를 사람을 죽이는 데 썼지요. 허나 보름은 그 반대였습니다. 독이 든 약을 걷어내어 사람을 살렸고 옥 안에서도 사람을 살렸지요. 같은 약과 독을 다루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보름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보름도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었지요. 그것이 보름의 본디 모습이었습니다. 미친 며느리도 독살범도 아니었지요. 보름은 사람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었지요. 보름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판수를 무너뜨릴 길은 칼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름이 가장 잘하는 것, 약과 독이었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서리. 보름은 흔들리는 마서리를 떠올렸습니다. 마서리는 병들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판수에게 매여 죄를 짓고 있지만 제 목숨은 아까워하는 자였습니다. 저 마서리를 돌려 세우면 길이 열린다. 보름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튿날 보름은 박옥조를 통해 마서리에게 말을 넣었습니다. 기인이 할 말이 있으니
옥사로 와 달라는 것이었지요. 마서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옥사를 찾아왔습니다. 제 병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지요.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게냐? 마서리가 떨떠름하게 물었습니다. 보름은 마서리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리 어른의 병은 지금이 고비입니다. 이대로 두면 석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마서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허나 지금이라도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하시면 어른은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냐? 마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어른께서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보름이 마서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마음의 독부터 풀어야 합니다. 마음의 독이라니, 어른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일에 손을 담그고 계십니다. 그 죄가 어른의 마음을 갉아먹고 몸의 병을 더 깊게 합니다. 그 독을 풀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약을 드려도 어른은 낫지 못합니다. 마서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름의 말이 전곡을 찔렀던 것이지요. 서리 어른, 판수가 어른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일이 끝나면 어른은 입막음을 당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른께서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마서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마서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지요. 판수는 결코 마서리를 살려두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어른께서 사실 길은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문초에서 진실을 증언하십시오. 판수가 독을 들였고 어른께 거짓 증거를 만들라 시켰다는 것을요. 그러면 어른은 죄를 덜고 목숨도 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마서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판수가 두려웠지요. 허나 죽음은 더 두려웠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판수에게 입막음 당해 죽는 것도. 마서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되느냐? 마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름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침내 판수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낸 것이었지요. 문초의 날, 제가 신호를 드리면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셔야 합니다. 판수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마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보름은 오간에서 판수의 신복을 제 편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증거가 불탄 자리에 산 증인이 선 것이었지요. 그날 밤 보름은 봉 의원에게도 말을 넣었습니다. 문초의 날 할아버지의 인장과 밀봉 문서를 가지고 관하로 와 달라는 것이었지요. 같은 시각 종갓집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주댁이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것이지요. 서구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약의 독을 타신 분은 작은 아버님이십니다. 나주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어라, 도련님이 그럴 리가 없다. 도련님은 이 집안을 돕는. 아닙니다. 어머니, 작은 아버님은 종가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와 저를 차례로 없애려 하셨습니다. 아내가 약사발을 엎은 것도 꿀단지를 내친 것도 다 어머니를 살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나주댁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시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토록 미워한 며느리가 자신을 살렸다니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듯 했지요. 내가 사람을 이리도 잘못 보았단 말이냐. 나주댁이 흐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며느리가 나를 살리려 그 모진 손가락질을 다 견뎠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 나주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퍼부은 모진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지요. 이윽고 나주댁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서구야, 나를 관하로 데려가거라. 어머니, 문초의 날 내가 직접 증언하겠다. 내 며느리가 나를 살린 사람이지 죽이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애미인 내가 나서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나주댁의 눈에 결기가 어렸습니다. 가문의 자존심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 이제는 그 자존심을 며느리를 위해 쓰려 한 것이었지요. 서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종갓집 식구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미움이 풀리고 진실 앞에 모두가 한편이 된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초의 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보름은 약과 독을 보는 눈으로, 산 증인으로,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진실로 판수의 죄와 집안의 누명을 한꺼번에 드러낼 작정이었습니다. 긴 어둠의 밤을 지나 보름은 마침내 반격의 칼을 갈았지요. 벼랑 끝에서 보름은 도리어 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문초의 날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초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자자했으니까요. 다들 그 며느리가 어떤 죄를 받는지 보러 온 것이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보름이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높은 자리에 사또가 앉았고 그 곁에 마서리가 섰습니다. 한판 수도 구경꾼 틈에 서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이제 며느리가 죄를 자백하고 처형되는 일만 남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라 사또가 호령했습니다. 너는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죄로 고발되었다. 죄를 인정하느냐? 보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보름의 목소리가 마당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도리어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독을 소인이 거듭 막아왔습니다. 무어라, 그럼 누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단 말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자가 있습니다. 보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판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지요. 허튼 소리, 사또, 전연이 죄를 면하려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판수가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 며느리는 본디 미친 것입니다. 약사발을 엎고 꿀단지를 내치는 등 해괴한 짓을 일삼았으니 저런 자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판수가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허나 보름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또, 소인이 약사발을 엎은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를 법제하여 섞은 독으로 매일 조금씩 쌓이면 병으로 위장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보름의 말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 독을 들인 자가 누구인지 소인은 압니다. 보름이 판수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 계신 작은아버님 한판수입니다. 판수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사또,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저 죄를 어찌 두고 보십니까? 당장 전연을 처형하소서. 판수가 길길이 뛰었습니다. 증거가 없다 하셨습니까? 보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마서리 어른. 보름이 마서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의 모든 눈이 마서리에게 쏠렸지요. 마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판수가 무서운 눈으로 마서리를 노려보았지요. 허나 마서리는 보름과 했던 약조를 떠올렸습니다. 살 길은 진실뿐이라는 것을요. 마서리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죄를 아뢰겠습니다. 마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판수가 꾸민 것입니다. 한판수가 종갓집 재산을 노리고 시어머니 약에 독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인에게 뇌물을 주어 며느리에게 거짓 죄를 씌우고 거짓 증거를 만들게 했습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놈이. 판수가 마서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닥쳐라. 저자가 미쳐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한판수는 꼼짝 말라. 사또가 호령했습니다. 판수는 그제야 일이 어긋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마서리가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사또, 저자의 말은 거짓입니다. 저 며느리와 짜고 소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판수가 발악했습니다. 증인 하나로는 부족하시다면 두 번째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보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당 한편에서 한 노부인이 나섰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 나주댁이었지요. 서구의 부축을 받으며 나주댁이 사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또, 이 늙은이가 바로 그 약을 마신 시어미입니다. 나주댁이 또렷이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결코 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 목숨을 2번이나 살렸습니다. 제가 독에 쓰러져 죽어갈 때 이 며느리가 옥중에서
일러준 약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나주댁이 보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했지요. 제가 어리석어 이 아이를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했으나 이 아이야말로 우리 집안을 구한 은인입니다. 사또,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증언에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살하려 했다던 며느리가 도리어 시어머니를 살린 사람이라니. 마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지요. 판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증인이 둘로도 부족하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름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으로 뽕 의원이 들어섰습니다. 뽕 의원의 손에는 낡은 봉서 한 통과 작은 인장이 들려 있었지요. 사또, 이 늙은 의원이 한 가지 진실을 더 아랩니다. 뽕 의원이 사또 앞에 봉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며느리는 본디 천안 출신이 아닙니다. 12해 전 궁중 독살 사건에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어의 구영감의 손녀입니다. 약과 독을 보는 그 눈은 바로 어의 가문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봉서는 구영감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밀봉 문서입니다. 그 안에는 궁중 독살 사건의 진범이 적혀 있습니다. 뽕 의원이 봉서를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가 봉서를 펼쳐 읽었지요. 읽어갈수록 사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사또가 탄식했습니다. 그 진범이 한판수와 한패였단 말인가. 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2해 전 어의 가문을 멸문시킨 자들과 오늘 종갓집을 삼키려 한 한판수는 한 뿌리입니다. 그 자들이 도구로 사람을 해쳐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보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소인의 손목을 보십시오. 보름이 오른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붉은 쌍점이 또렷이 박혀 있었지요. 이것은 어의 가문 핏줄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장은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봉서와 표식과 인장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소인이 어의 가문의 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뽕 의원이 인장을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가 봉서의 낙인과 인장을 맞춰보았지요. 두 인장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보름의 신분도, 어의 가문의 누명도, 그리고 한판수의 죄도. 판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다 거짓이다. 판수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판수는 들으라. 사또가 호령했습니다. 네.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종가의 재산을 노려 형수와 조카를 독살하려 하고 죄 없는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향리와 결탁해 관할을 농락하였다. 또한 12해 전 어의 가문을 멸문시킨 일에까지 연루되었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판수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허나 이미 늦었지요.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판수를 포박했습니다. 판수는 끌려가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그 오만하던 작은 아버지가 마침내 죄인이 되어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흉악한 자가 다 있나. 멀쩡한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니. 저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종갓집이 통째로 넘어갈 뻔했구먼. 이제 마당의 모든 손가락질은 판수를 향했습니다. 미친 며느리라 비웃던 그 입들이 이제는 보름을 칭송했지요. 한 판수는 그 죄로 옥에 갇혔다가 가산을 모두 잃고 멀리 유배되었습니다. 향리마 서리는 죄를 자백한 공으로 형을 덜었지요. 그리고 보름이 약조한 대로 마서리의 병도 보름이 고쳐주었습니다. 마서리는 비로소 마음의 독과 몸의 병을 함께 풀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빼앗겼던 종가의 위토 문서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판수가 가로챈 재산이 종가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어의 가문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조정에서는 12해 전 멸문당한 어의 가문을 신원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켰지요. 보름은 마침내 떳떳한 어의 가문의 손녀로 복권되었습니다. 미친 며느리, 독살 며느리라 불리던 보름이 어의의 손녀이자 종가를 살린 안주인이 된 것이었지요. 종갓집으로 돌아온 보름을 시어머니 나주댁이 맞이했습니다. 나주댁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몰라보았구나. 미친 것은 너가 아니라 바로 이 늙은 시엠이었다. 나주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보름이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남편 서구도 보름의 곁에 섰습니다. 여보, 그동안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디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는 내가 그대 곁을 지키겠소. 그대는 내 사람이요. 서구가 처음으로 떳떳하게 보름을 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보름은 빙긋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돌았지요. 훗날 보름은 종갓집에서 의원으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의술로 마을의 병든 자들을 살렸지요. 한때 보름을 미친 며느리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보름을 마을의 의녀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병이 들면 누구나 보름을 찾아왔고 보름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리지 않고 정성으로 돌보았지요. 쌀독에 소금을 부었다는 둥, 약사발을 엎었다는 둥,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그 손이 이제는 온 마을을 살리는 손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봉 의원이 보름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봉 의원이었지요. 보름아, 내 할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봉 의원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잃지 않았으니 말이다. 보름은 봉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늘 하시던 그 말씀 덕분이었지요. 무슨 말씀이더냐. 약과 독은 한 뿌리에서 나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름이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약과 독을 두고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판수는 그 마음이 그릇되어 무너졌고 소인은 그 마음을 곧게 지켜 살아남았습니다. 봉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내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의원의 도리였느니라. 해질녘 보름은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평온이 찾아왔지요. 미친 며느리라 불리던 시절 보름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이제 보름은 떳떳했지요.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 종가의 안주인으로, 어의 가문의 손녀로 세상의 손가락질도, 옥살이의 고통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손과 고든 마음뿐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일러줍니다. 손에 쥔 것이 약이냐 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것을 쓰는 마음이 고드면 약이 되고 그릇되면 독이 된다고 말이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 것이며 그 속에 숨은 참된 마음을 보라고요. 미쳤다 욕하던 며느리가 실은 온 집안을 살린 은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